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여자예요. 남편은 제가 3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혼자 아들을 키웠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시장으로 가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을 팔았죠.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피가 나도 참았습니다. 낮에는 좀 쉬다가 저녁이 되면 또 나갔어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하루에 수백 개씩 닦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다 풀렸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5등까지 올라갔죠.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에 붙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아들 대학생 됐다. 시장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었어요. 새벽 장사에 저녁 설거지까지 하면서도 모자랐죠. 그래서 주말엔 청소일도 나갔습니다. 빌딩 화장실을 닦았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돈 걱정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4년이 지나고 아들은 졸업했습니다. 취업도 금방 했어요. 중견기업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원이라니 가슴이 벅찼죠. 아들은 월급을 받으면 꼭 제게 용돈을 줬어요.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쓰세요. 20만 원, 3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 한 푼도 못 썼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는데 한번 뵙고 싶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었죠. 주말에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목소리도 조곤조곤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앉아, 앉아. 많이 먹어. 밥상을 차려줬죠. 아들이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반찬을 덜어줬어요. 이거 맛있어, 먹어봐. 둘이 속닥속닥 얘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좋네. 언제 할 거니?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제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예식장도 잡고 신혼집도 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아들한테 줬어요. 이거 가지고 집에 보태라.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괜찮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이 신랑 쪽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3배는 되는 것 같았죠. 신부 쪽 사람들은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정장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희 쪽은 시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죠.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간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집안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그래도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만큼 훌륭하니까 저런 여자를 만난 거겠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죠. 이제 아들은 완전히 제 곁을 떠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가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이제 명절 때 함께 밥 먹을 사람이 늘어난 거니까요.
딸처럼 예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려고 갈비를 샀죠. 며느리는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전도 여러 가지 부쳤어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했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사와야죠.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밥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전, 나물, 잡채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놨죠. 많이 먹어라.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다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여기 와서 설거지 좀 도와줄래? 그런데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아내는 손님이에요. 그 말에 저는 멍했습니다. 손님이라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명절에 온 거잖아요. 손님 대접해야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손님 아니냐?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래, 나는 엄마니까 일만 하라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꼭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세요? 구시대적이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죠. 뭐가 구시대적이냐?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만 하시잖아요. 부려먹는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거지 한번 도와달라는 게 부려먹는 건가요? 저는 명절 때마다 혼자 다 준비했어요.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그런데 설거지 하나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다 했죠.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일찍 집을 나갔어요. 엄마, 내일 회사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명절부터 아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민수야, 명절인데.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회사 일이 명절에도 있나요? 거짓말인 걸 알았죠. 며느리 때문에 오기 싫은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대요. 많이 아프니? 아니, 좀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쉬고 싶대요.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면 아들만 힘들 테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시장 동료가 물었어요. 아들은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명절 때 내려왔니? 응. 바빠서 못 왔어.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았지만 길게 통화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바쁘겠구나. 항상 바빴습니다. 회의가 있거나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러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처갓집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처갓집? 네,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럼 여기는 언제 오니? 처갓집 다녀온 다음에 갈게요. 처갓집 다녀온 다음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뒷전이 된 겁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만 조용했죠. 결국 그해 추석에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처갓집 다녀온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내가 너무 피곤해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혼자 차례상을 차렸죠. 혼자 절을 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아들 키웠나요? 대답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락하니까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죠.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는 건가요? 그냥 보고 싶어서 한 전화인데.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먹고 다녀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먹했죠. 그래, 알았어. 바쁠 텐데 끊을게. 네, 엄마.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또 몇 달 뒤일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바란 삶인가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는 몇 달에 한 번씩 겨우 통화하는 사이가 됐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자 살았어요. 시장 일도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됐거든요.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해 설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설에는 집에 갈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내도 가자고 하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아들이 온다니. 그래,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가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혹시 또 안 오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샀죠. 며느리는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과일도 한 박스 샀어요. 집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닦았죠. 이불도 새로 꺼내서 햇볕에 말렸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을 부쳤죠. 오전 11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너 많이 말랐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어서 들어와.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놨죠. 셋이서 함께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만인가요? 차례가 끝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잘 먹었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잘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이리저리 건드리기만 했어요. 며느리야, 입맛이 없니?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저를 자꾸 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계속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뭐.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상에 올려놨죠.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셋이서 과일을 먹으며 앉아 있었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요즘 어때? 그냥 그래요, 엄마. 바쁜 편이죠. 그래, 힘들겠구나.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과일만 먹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 손주 소식이 없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손주를 봤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손주 자랑을 했죠. 저도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아들 닮은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혹시 애소식은 없니?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더니 눈물이 고였죠. 저, 화장실 좀.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잠시만 나와보세요.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니? 나와요, 일단.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나는 그냥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들이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제 얼굴 앞에서 떨리는 손가락이 보였죠. 아내가 난임으로 얼마나 고생하는데 난임이라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 줄 몰랐어. 몰랐으면 물어보지를 말았어야죠. 아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주사 맞고 약 먹고 검사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미안하다, 민수야. 진짜 몰랐어. 엄마는 항상 이래요. 아들이 소리쳤죠. 며느리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아내가 엄마 집 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명절 때마다 일 시키고 간섭하고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며느리한테 설거지 한번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손주 보고 싶어서 물어본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죠. 민수야. 엄마, 울지 마세요. 제발.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그냥 갈게요. 민수야, 잠깐만. 이야기 좀. 더 할 얘기 없어요. 아들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몇 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갈게요. 며느리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정말 몰라서. 괜찮아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갑니다. 민수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며느리도 따라 내려갔죠. 저는 계단 난간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손주가 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며느리 눈물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나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먹다 남은 과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갈비찜도 반이나 남았죠. 저는 그 음식들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아들이 손가락질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설날 아침인데 집은 조용했죠. 어제 차려놨던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모르고 물어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희 집만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설날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남편은 명절이면 항상 웃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해줬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외면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죠.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그날은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저녁이 돼서야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차갑고 짧은 답장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기다리던 결과인가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했는데,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고 설거지했는데,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주말에 청소일까지 했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접인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또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시장 동료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명절은 잘 보냈어? 응, 잘 보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내려왔니? 그럼 왔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좋겠다, 너는. 아들이 잘 돼서. 전화를 끊고 나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됐다고요. 겉으로만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엄마를 버린 아들인데. 밤이 됐습니다. 35년을 산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 방에서 아들이 공부했죠. 부엌에서 밥을 해줬어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억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이 집에 오지 않았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 집은 이제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넓고 텅 빈 공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아들 눈치 보면서 전화 한 통 못하고,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할 말도 못하고,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죄가 되는 삶. 이게 제가 바란 노년인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들을 위한 삶은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평생 저를 희생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아들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죠. 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서 안 갔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모으느라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뭐라고 했나요?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제게 그만하라고 했죠. 좋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할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아파트 시세를 확인했죠. 35평이면 6억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더 빨리 팔리겠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갈 수 있어요. 그러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떤 집을 내놓으실 건가요? 제가 35년 산 아파트예요. 아, 그러시군요. 급하신가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5년을 산 집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곧 이 집을 떠나게 되겠죠. 아들이 자란 집, 제가 반평생을 산 집.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남아 있어 봤자 외로움만 커질 테니까요. 저녁을 먹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생각이나 할까요? 아니겠죠. 며느리랑 행복하게 저녁 먹고 있겠죠. 저 같은 엄마는 이미 잊었을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우는 건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 번호가 보였죠.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 갔어요.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켰습니다. 아들한테 보낼 마지막 문자를 미리 적어뒀어요. 이사 갔다. 주소는 알려주지 않는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날이 곧 오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죠.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사흘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벌써요? 네, 급매라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시겠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계약을 했습니다. 낯선 부부가 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집 상태가 좋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35년 살았어요. 애정이 많은 집이죠. 아, 그러시구나. 이사는 언제 가실 건가요? 한 달 안에 나갈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가득했죠. 하나씩 꺼내서 상자에 담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돌잔치 사진도 있었어요. 통통한 아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있었어요. 교복 입은 모습이 귀여웠죠. 대학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아들. 그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죠. 아무리 서운해도 제 아들이니까요. 다음 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골 전원주택을 찾았어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봤죠. 수도권에서 멀수록 좋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매물을 봤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죠. 텃밭이 딸려 있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2억 5천이면 살 수 있었죠. 아파트 판 돈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집 보러 가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새벽 기차를 탔어요. 경남까지 가는 길이 멀었죠.
3시간을 달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산이 보였고 들판이 보였죠.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20분 정도 달렸죠. 마을이 나왔어요. 하얀색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빨간색이었죠. 앞에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채소를 키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방도 둘러봤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부엌도 깨끗했죠. 화장실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계약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을 보냈죠. 2주 후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는 곳.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서 저만의 인생을 살 거예요. 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짐을 다 쌌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챙겼죠. 가구는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는 필요한 것만 사면 됐거든요. 잔금을 치렀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겼어요. 잘 살게요, 아주머니. 젊은 부부가 말했죠. 그래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제가 35년 산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미리 적어뒀던 그 문장을 보냈죠. 이사 갔다. 주소는 알려주지 않는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발송됐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5분쯤 지나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이사는 어디로 가셨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연달아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계속 걸려왔죠. 10번도 넘게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걱정이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걱정이라고 하네요. 저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 변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부터 바꾸시겠어요? 오늘 당장요.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번호가 바뀌었어요. 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아들한테 연락할 일이 없을 겁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죠.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곳,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 가슴이 뛰었어요. 70이 넘어서야 시작하는 제 인생.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를 새로운 삶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집 정리를 하고 필요한 가구를 샀죠.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이고, 외롭겠네.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렸어요. 고추 모종도 심었죠. 흙을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나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올라왔어요.
신기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이 말이죠. 2달째에는 마을회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게이트볼을 했거든요. 같이 해볼래요? 할머니 한 분이 권했습니다.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배우면 되지 뭐. 그렇게 게이트볼을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죠. 할머니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석 달째에는 집이 완전히 제 공간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텃밭을 바라봤어요. 상추가 제법 자랐습니다. 고추도 꽃이 피기 시작했죠. 평화로웠어요. 아들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번호도 바꿨으니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쌈밥을 해 먹으려고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죠? 아들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민수야. 제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나왔어요. 엄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상추를 바구니에 담고 일어섰습니다. 대문으로 걸어갔죠.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찾았어요. 6개월 동안 찾아다녔어요. 부동산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엄마 사진 보여주면서 물어봤죠. 경남 전체를 뒤졌어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왜 왔니?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앞에서 꿇어 앉았어요. 민수야, 일어나. 아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절 위해 희생하신 거 알면서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제 아내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신 거 당연한 건데, 전 그것도 이해 못했어요. 손가락질까지 했죠.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며느리도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상처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절을 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6개월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손가락질하던 모습,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생각났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도 사과했죠. 그걸로 됐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엄마, 배고프지 않니? 들어와. 셋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된장찌개 끓일게. 조금만 기다려.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찾았습니다. 괜찮아, 앉아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야채를 씻기 시작했죠. 아들은 거실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방금 딴 상추로 쌈을 쌌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죠. 셋이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엄마.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뜨더니 눈물을 흘렸죠. 왜 우니? 엄마 밥이 이렇게 그리웠어요. 며느리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 많이 먹어.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서울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가 좋아.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자유롭게 사는 게 좋더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잘못을 알면 됐어. 하지만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가끔 놀러와.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도 돼.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할게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난임 치료받으면서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지내. 네. 감사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들이 일어났죠. 그래, 조심해서 가라. 대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들이 저를 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이었죠. 며느리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희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질 때까지 봤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들과 화해했어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죠.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아들과 화해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함께 살지 않기로 한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텃밭으로 나갔죠.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하나씩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어머, 고추 잘 됐네요. 네, 올해 농사 잘 됐어요. 아들 어제 왔다며? 네, 다녀갔어요. 효자네, 효자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효자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이거 좀 드세요. 고추 몇 개를 할머니께 드렸죠.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가 고추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전 집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게이트볼 하는 날이었거든요. 왔어?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우리 팀에서 해. 알겠어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공을 치는데 딱 들어갔어요. 잘했어, 잘했어.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좋았어요. 게임이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여.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행복해요. 처음 왔을 땐 표정이 어두웠는데. 그랬나요? 응,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 보여. 다행이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약속대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죠. 어머님 또 왔어요. 그래, 어서 와.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반찬이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까지. 어머, 이렇게 많이. 드시면서 생각나실까 봐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편해 보였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딴 채소로 상을 차렸어요. 우와, 다 직접 키우신 거예요? 그럼 농약도 안 쳤어. 대단하세요.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죠. 아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식사 후 셋이서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뒷산에 오솔길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나 튼튼해. 그래도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2달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축하한다.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님도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생긴 것 같아요. 아들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셋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들이 말했죠. 그래, 조심해서 가고.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몸조리 잘해야 해. 네, 그럴게요. 가끔 보러 올라갈게. 손주 보러. 가끔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응, 가끔. 너무 자주 가면 안 되지. 적당한 게 좋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그날 밤 텃밭에 나가 앉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손주가 생긴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가끔 보러 가면 되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아들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텃밭에서 딴 채소들을 박스에 담았죠. 아들 부부가 가져갈 수 있게요. 어머님, 너무 많아요.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괜찮아, 가져가서 먹어. 몸에 좋은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달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오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딱 그 정도였죠.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제 생활을 즐겼어요. 텃밭 가꾸고 게이트볼 치고 마을 사람들과 수다 떨고 그게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게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아빠 됐어요. 정말이니? 순산했니? 네, 아들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아기를 보러요. 작았습니다. 손가락만 한 아기였죠.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있었죠. 잘 자라라.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보러 올게. 아기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착하게 자라라. 아기를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어머님, 자주 보러 오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가끔만 올게. 너희가 편하게 키워야지.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골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손주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저로서 사는 겁니다.
가끔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저를 위해 쓰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걸요. 70이 넘어서 배운 교훈이었죠.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제 앞에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저답게 살 겁니다. 저녁을 먹고 텃밭에 나갔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여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도 철들었고 손주도 생겼어. 그리고 나도 행복해.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제 인생을요.